네, 안녕하세요. 희망수상복지앞마당 인문학 특강을 맡은 경북대학교 김미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인문학이라고 하는 분야가요, 굉장히 재밌는 분야잖아요. 우리가 휴머니티라고 하는 분야이기도 한데, 인문학의 의미하는 것은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모든 행위, 사람들의 욕구부터 시작해서 삶의 질까지 굉장히 많은 것들을 인문학에서 다루고 있잖아요. 사람이 태어나서 처음 하는 행위가 태어남 그 자체라면 어떻게 보면 인간의 한 사람의 삶을 마무리하는 것은 죽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지앞마당 인문학 특강으로 제가 well dying, 죽음이라는 주제를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면 여러분들 기분이 어떠세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죽음이라는 단어를 떠올리시면 두려움, 아픔, 이별, 슬픔, 고통, 어두움 이런 단어들을 많이 연상을 하신다고 합니다. 사실 수성구 희망복지 한마당을 통해서 제가 복지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 복지를 크게 한번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를 들어 첫 번째는 우리가 사회 제도적으로 해야 되는 경제적인 사회 안전망적인 차원에서의 사람이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제도, 시스템이 복지의 첫 번째라고 한다면 두 번째는 정신적인 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인문학이 해야 하는 역할은 이 정신적인 복지를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좀 더 쉽고 편안하게 받아들이게 할 수 있을까? 그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하는 그 순간까지 인간다움을 누리고 존엄성을 유지한 채 삶을 영위할 수 있게 할 수 있다면 이 정신적인 복지는 굉장히 성공했다라고 표현해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 강연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이 하고 계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적인 경제적인 복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웃과 나누고 그들을 편안하게 삶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할 수 있게 해주는 복지 또한 굉장히 중요한 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서로를 책을 읽으면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시를 나누면서 서로를 위로한다고 한다면 이제는 진짜 well dying 이라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므로써 사람들이 그 안에서 서로를 위로하고 또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 제가 생각했을 때 수성구가 제도적인 틀 안에서 수성구민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또 다양한 혜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혹시 가까운 사람과의 삶의 생사에서 사별, 죽음으로써 이별을 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저는 두 분의 할머니가 계셨었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외할머니, 그리고 저희 친할머니. 이 두 분 할머니의 그 마지막 순간을 기억하는 저로서는 굉장히 상반된 두 분의 죽음을 맞이했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저희 외할머니 같은 경우는 사실은 80세 즈음에 계단에서 구르셨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계단에서 구르시면 어때요? 이렇게 회복되고 치유되기가 되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 이후로 여러 가지 골절 이런 것들을 겪으시면서 요양원에서 4년 정도를 의식은 있으신데 말씀은 못 하시는 상황에서 4년 정도 투병을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근데 외할머니는 항상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눈물을 흘리시면서 자기 호수 빼달라고. 나 이제 그냥 죽게 해달라고. 그런 이모들이 제가 굉장히 많은데 5명의 이모와 엄마가 할머니한테 갈 때마다 엄마가 눈이 퉁퉁 부어서 집으로 오시는 것을 제가 뵀었던 기억이 나요. 친할머니는 97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여러 가지 기력이 없으시고 쓰러지시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시다가 97세가 되신 어느 날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검사랑 치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시겠다고. 그렇게 병원에 계시면서 6명의 형제들이 일주일씩 교대로 돌아가면서 할머니 병간호를 100일 동안, 그리고 나서 그 100일이 지난 뒤에 참 신기하게도 할머니는 평안하게 주무시면서 돌아가셨어요. 이 두 분의 죽음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이라면 어떤 죽음을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해 보실 것은 바로 이런 아름답고 평화롭고 고요한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저는 오늘 하고 싶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서 요즘 어떻게 보면 우리가 죽음하고 가장 밀접하게 가까이 있는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TV만 켜면 매일 사망자 숫자들이 막 올라갑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굉장히 불안하게 하죠.
그리고 얼마 전에 굉장히 또 슬픈 소식을 여러분들이 미디어를 통해서 접하셨을 겁니다. 이건희 회장님이 돌아가셨다 라고 하는 소식. 대한민국 경제의 부흥을 큰 역할을 했었던 주춧돌이신 그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기사 뒤에는 그분이 살아생전 남기셨다는 편지 한 장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이건희 회장님의 마지막 편지 앞부분은요, 돈이 많이 있어도 소용없더라. 내가 그렇게 많이 벌어놓은 거 뭐 누군가 다 가지고 가겠지. 근데 그런 거에 대한 미련은 하나도 없다. 그런데 생각해보니까 후반부 편지에는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반전에는 빛나는 승리를 거두었었지만 후반전에는 병마를 이기지 못하고 이렇게 삶에 마감하는 것을 패배로 받아들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 편지를 그대들에게 전할 수 있음에 나는 따뜻한 기쁨을 느낀다. 그러니까 죽음이라는 것을 눈앞에 둔 사람이 기쁨이라는 단어를 썼다는 측면에서 저는 조금 관심 있게 지켜봤고요. 그리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은 바쁘게 세상을 살아가는 분들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면서 살아가시기를 이라는 구절이 진짜 삶의 마지막 순간이라고 느껴졌을 때는 내가 진짜 바쁘고 막 치열하게 살아왔던 그 순간들이 나를 돌아보지 못하고 내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주변을 사랑하지 못했던 것이 가장 큰 후회로 남았다 라고 이야기하신 이건희 회장님의 뜻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건희 회장님이 죽음에 대한 어떤 인정과 준비를 하고 계셨음을, 물론 오랜 투병을 하시기도 했지만 본인 스스로가 이제는 받아들일 준비가 충분히 돼 있는 구절들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웰다잉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잘 죽는다는 게 있을까요? 과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웰다잉 존재할 수 있을까요? 우리 수성구청에서는 사실 이 웰다잉이라는 주제로 작년에 인문학 특강 강연을 열기도 했었습니다. 백석대학교 최영숙 교수님이라는 분을 모시고 참 행복한 아름다운 마무리 라는 주제로 그분이 대한 웰다잉 협회 아마 회장님이셨던가?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분이 하셨던 말 중에 저는 굉장히 인상 깊게 남았었던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웰다잉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웰비잉 잘 존재했다가 웰다잉 좋은 죽음으로 마무리함으로써 인생이 웰리빙 잘 살았다 이렇게 막을 내릴 수 있는 전체 과정, 이것을 준비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웰다잉이다. 그런데 우리는 죽음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있잖아요. 누가 죽는다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 제가 오늘 이 인문학 특강으로 웰다잉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라고 했다니까 제 동료 교수가 저한테 아니 김 교수 네가 몇 살인데 지금 다잉이야, 네가 다잉을 논하기에는 너무 젊지 않냐? 막 이러면서 이 주제를 제가 다루기에는, 그러면 생각해보면 몇 살에 이 죽음에 대한 것을 인지하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적당한 나이인가요? 뭐 법적으로 몇 살이 뭐 정해져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는 조금 많이 이번 강의를 준비하면서 저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많이 공부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이런 말 들어보셨죠? 오는 데는 순서 있어도 가는 데는 순서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웃으면서 농담 삼아 이런 이야기들을 하듯이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게 인간의 인생사라면 과연 우리는 죽음을 어떻게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인가? 이게 웰다잉에 대한 인식이고, 앞으로 우리가 복지적인 측면에서 개선해 나가야 하는 웰다잉에 대한 정의, 새로운 정의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웰다잉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의 확산은요, 2018년 2월부터 임종을 앞둔 환자에 한해서 자신의 생의 마지막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이라는 것이 시행이 됐습니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TV나 드라마 같은 데 보면 가족들이 산소호흡기를 제거하느냐 마느냐, 생의 마지막 순간에서 어떤 가족들이 의식이 없는 환자를 대신해서 의사결정을 하게 되는데, 내가 의식이 있는 순간에 이 연명의료를 받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가족들도 진짜 이 연명의료가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이 드는 순간에는 이런 이야기들이 자꾸 언급되고, 또 이런 것들이 법적으로 제도가 지정이 되고 하는 것들은 행복한 죽음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도가 지금 점점 더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서 같이 높아지는 거예요. 잘 사는 것만큼이나 잘 죽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트렌드가 확산되었기 때문에 이런 웰다잉이라는 용어를 우리가 접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서 잘 죽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드라마에 보시면 진짜 많은 드라마가 조금 클리셰적이기는 한데, 진짜 많은 드라마에서 이런 거 보시죠. 갑자기 몸이 안 좋아졌어. 그래 병원에 갔어.
병원에 갔다니까 암이래. 그런데 이제 환자는 이제 대기실에 있어. 근데 보호자가, 나이 많은 환자를 대신해서 보호자가 이제 의사하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보호자가 이렇게 깜짝 놀라면서 환자에겐 비밀로 해주세요. 뭐 이렇게 한다든지. 반대로 내가 혼자 병원에 갔는데 내가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어. 그러면 가족들에게는 비밀로 해주세요. 라고 한다든지. 사실은 우리는 이 죽음이라는 걸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익숙하고 당연한 문화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게 공공연하게 미디어에서도 이렇게 표출이 되니까요. 만약에 여러분이라면 알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죽는 날까지 모르고 싶으십니까? 저는 이것은 오롯이 환자의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환자가 나는 만약에 그런 상황이 오면 그냥 모른 채로 있다가 행복하게 그냥 편안하게 어느 순간 갑자기 가고 싶어 라고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나는 꼭 알고 싶어. 그래서 꼭 알고 내 스스로가 얼마 정도 살 날이 남았는지 그 기간 안에 내가 정리해야 되는 것들, 내가 남기고 싶은 것들, 또는 내가 지우고 싶은 것들, 그리고 내가 이별하고 싶은 사랑하는 사람들,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나는 충분히 그 남은 시간에 오히려 더 삶에 충실하게 몰입하고 싶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이거는 내 생명이니까 이거는 나의 고유한 권리가 되겠죠. 가족이 대신해서 결정해 줄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리고 저는 사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건 오롯이 내가 결정하고 싶은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세요? 어떠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어느 날?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 인정하고 준비하고 남은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내시고 싶은가요? 우리나라에서 잘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국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하는 것이 있는지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음을 앞둔 순간에 그 연명치료라고 하는 거 있죠. 그거를 받겠다, 받지 않겠다. 나는 그렇게 억지스럽고 고통스러운 연명치료보다는 죽음의 순간이 온다면 그냥 자연스럽게 생을 마무리하고 싶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미리 관계된 기관에 이 의향서를 남겨둘 수가 있습니다. 이 의향서는요, 19세 이상이면 누구나 작성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성인이라고 하면 내가 어떤 죽음을 맞이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주도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죠? 그리고 이 의향서는요, 바뀌어져도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은 연명치료 받고 싶지 않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아니야,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또 치료를 또 좀 더 받아보고 싶다, 마음이 바뀌면 또 의향서를 새로 써서 그 관계기관에, 근데 이거는 공식적으로 등록이 돼 있어야 됩니다. 장기기증도 마찬가지죠. 나는 내가 죽으면 나는 내 몸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좋은 일을 위해서 쓰고 싶어 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여러분,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런 연명의향서나 장기기증, 이런 얘기들은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지만 혹시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들 중에서 작성해 보신 분 있으실까요? 주변에 한번 여쭤보시겠어요? 굉장히 적은 숫자입니다. 그만큼 우리는 죽음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거부하려고 하는, 본능적으로 거부하려고 하는 심리가 있다는 거. 그렇지만 이런 그 의향서들을 미리 작성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지를 알고 내가 의식이 있고 인간에 대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을 때 내 생의 마지막 순간을 결정한다는 것, 저는 이것 또한 굉장히 의미 있는 행동이 아닐까. 또한 이것이 우리가 복지라고 한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것 또한 우리 복지가 해야 되는 일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참 재밌는 게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중년, 우리가 지금 30, 40대를 중년이라고 하잖아요. 인간은 중년까지 굉장히 큰 인지적인 착각을 한대요. 인지적인 착각이 어떤 거냐면 죽음이라는 게 있고 주변에 가까운 사람들이 죽음을 맞이한다는 거를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게 나는 아직 젊고 쌩쌩한 이 상황에서는 이 상태로 내 삶이 무한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인지적으로 착각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언젠가 사람은 다 죽는데 뭐 라고 말은 하지만 지금 나는 죽음하고 굉장히 멀리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나는 이대로 영원히 살 거야 라고 인지적인 착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무시하고 외면한다고 해서 죽음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저 또한 지금 이런 강의를 하고 있지만 요즘 최근 들어서 제 주변에
제 친구 또는 제 친구의 가까운 뭐 가족 또 이런 분들이 아프시고 또 갑자기 돌아가시고 이런 사건들을 최근 들어 또 요 며칠 전부터 굉장히 좀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된 계기가 됐었던 것 같은데요. 내가 만약에 내 부모님을 떠나보낸다면, 그리고 내가 내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다면, 저는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채로 있는 것보다는 이런 사전연명 의료의향서를 작성한다든지 또 가족들끼리 죽음을 준비하는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나누고 오히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왜냐면 누군가 아파서 또는 갑자기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본인과 본인에게도 굉장히 힘든 일이지만 2차적으로는 가족들한테도 본인 이상으로 힘든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많은 생각을 하게 하는 것이 저한테는 이 사전연명 의료의향서였던 것 같습니다. 자, 대한민국에서 죽는다는 것, 대한민국에서의 죽음, 호상이라는 말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어떤 걸 호상이라고 하나요, 우리가? 뭐 요즘은 뭐 80살도 어리다 라고 하시면서 90세, 100세 정도는 어르신분들께서 건강하게 계시다가 병원 투병 생활을 오래 하지 않고 적당히 90에서 100세 정도 되셨을 때 돌아가시면 우리는 호상이라고 부른다고 하는데요. 제가 생각하는 호상은 마지막 순간을 친지나 가족들과 함께 익숙한 장소에서 보내는 것. 이것 또한 우리나라 문화에서 하나의 복으로 굉장히 중요한 복에 치아가 튼튼한 것도 복이고 막 오복이 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그런 것처럼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이 가족 친지들과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 사랑하는 사람들 곁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하는 것이 호상이라고 다들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요. 65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은 10명 중에 9명이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고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고 싶다. 과연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끝까지 노화와 질병과 싸워보고 싶다라고 생각될 수도 있고, 그냥 집에서, 우리나라 문화 자체가 집에서 침대에 누워서, 외국에 보면 왜 그런 거 많이 나오잖아요. 집에서 이렇게 침대에 누워서 가족들하고 대화 나누면서 웃으면서 숨을 거둔다. 이런 거는 사실 우리의 문화하고는 좀 익숙하지 않은, 흔히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잖아요. 할머니가 편찮으신데 끝까지 병원에서 뭔가를 해봐야 하지 않냐, 이게 효도지 않냐 라고 생각하는 게 당연하다 보니까 누군가 돌아가신다고 하면 병원에서 돌아가시는 모습을 우리는 또 자연스럽게, 왜 그게 또 안전하고 뭐 여러 가지 제반적인 사항들을 정리하기도 좋고 또 이렇게 인식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여기서 흥미있는 것은요, 생전 장례식을 치르셨다고 하는 이재락 박사님 얘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생전 장례식, 여러분 이 용어가 익숙하십니까? 장례식이라고 하는 거는 누군가가 돌아가셨을 때 이 고인을 추모하고 또 이 고인을 위한 일종의 세레머니잖아요. 우리가 영어로는 funeral이라고 부르는 그것들을, 그 고인에 대한 것들을 추모도 하고 뭐 기리기도 하고 안전한 장소에 또 모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다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장례식이라고 하고, 그 기간 동안 이미 돌아가신 분의 사진을 두고 많은 사람들이 방문해서 이분이 돌아가셨다라고 하는 걸 인정하고 기도하고 그분을 위해서 떠나보낼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것, 이것이 우리는 장례의 문화잖아요. 우리의. 근데 생전 장례식이라고 하면 살아있을 때 나는 내 장례식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너무 멋있죠. 예. 진짜 저는 이 기사를 보면서 진짜 멋있다고 생각했던 게, 사실 이재락 박사님은 말기 당낭암으로 2012년에 세상을 떠나신 분인데요. 죽어서 장례는 아무 의미가 없다. 그래서 그들의 손을 잡고 웃을 수 있을 때 인생의 작별 인사를 나누고 싶다라는 말을 남기신 분으로도 굉장히 유명합니다. 일본에도 이재락 박사님처럼 또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걸 알리신 분이 있으신데요. 바로 고마스사의 사토루 사장님이라는 분이십니다. 이분은 그냥 그 생전 장례식을 그냥 치르신 거 아니라 되게 많은 분들이 생전 장례식에 오셨어요. 1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전 장례식에 와서 그냥 뭐 이런 겁니다. 회사 동료, 친구, 가족 이런 분들과 작별 인사를 일일이 다 나누셨어요. 또 이분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 더 알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일본에서 또 한참 유행했었던 게 뭐냐면요, 종활이라는 거예요. 종활.
혹시 여러분 종활이라는 단어 들어보셨습니까? 죽음을 대비하는 모든 활동을 종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한 활동들을 종활이라고 하는데,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기 위한 활동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뭐 쉽게는 유언장 쓰기 이런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요 뭐 소지품 정리하기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겠고, 또 어떻게 보면 상속 관련된 자료들, 그리고 경제적인 것들도 우리가 유산 이런 것들도 정리할 필요가 있잖아요. 그리고 유언장을 작성한다든지 아니면 휴대폰에 있는 데이터들을 정리한다든지, 과연 이게 무슨 의미일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누군가는 내가 이거는 남들이 알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죽은 이후에라도. 이런 각자들의 또 비밀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남기고 싶지 않은 것들은 없애고, 또한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 것들은 오히려 좀 더 적극적으로 남기고, 이런 모든 일련의 활동들을 하면서 죽음을 대비하는 것을 우리는 종활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문화적인 영향을 받아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본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죽음을 준비하는 노인층의 비율이 조금 더 많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전문가들은 이런 능동적인 자세를 취하는 노년층들이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연구들도, 국가별 죽음의 질에 대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해요. 죽음의 질. 그러니까 이 죽음의 질이라는 거는 퀄리티잖아요, 영어로. 그러면 질이 높다 또는 낮다로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을 텐데,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죽음의 질, 뭐 높을 것 같으신가요? 아니면 낮을 것 같으신가요? 네. 높을 것 같으세요? 죽음의 질, 어떻게 하면 질적으로 훌륭한 죽음을 맞이하는 건가요? 정리하고 편안하게 눈 감는 거. 편안하게 눈 감는 거 중에는 이런 것도 있대요. 품위 있게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죽는 것이 편안하게 존엄성을 유지하면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이라고 하는데, 그렇게 죽는 것을 우리는 죽음의 질이 높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또한 죽음의 질에서는 고통 없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다고 하네요. 고통 없이. 그러니까 아프지 않고 죽고 싶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 죽음의 질에 대한 국가 순위는 사실상 놀랍게도 선진국 중에 가장 하위 그룹에 속해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질이 왜 이렇게 낮지? 우리나라 선진국이잖아요. 의료기술은 세계 탑이라면서요. 근데 그거에 비해서 죽음의 질이 낮다? 의료기술과 죽음의 질이 이퀄이 동등하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는데요. 이 죽음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바로 대한민국 국민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인식 때문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누군가 죽는다라고 하는 얘기를, 죽을 때는 이렇게 하고 싶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반응하세요? 네! 그런 얘기하면 못 써! 이렇게 반응하시잖아요. 네. 타인이나 어른의 죽음을 암시하거나 또는 언급하는 것 자체가 금기시되는, 무례한, 하면 안 되는 행동으로 여겨져 왔기 때문에 우리는 암묵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는다라고는 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모르는 척 하려고 하죠. 안 보이는 이렇게 하려고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런 죽음을 대응하는 자세가 전반적으로 죽음의 질이 낮아질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하네요. 그 반대로 죽기 좋은 나라 1등은 두두두두두두두 영국입니다. 예, 영국이 1등인데 사실은 의료 수준으로 봤을 때는 OECD나 그런 국가들 중심으로 봤을 때는 의료 수준은 영국이 중위권밖에 되지 않아요. 그런데 죽음의 질에 대한 거는 1등이라는 말이죠. 근데 왜 그럴 수 있냐라고 봤다니까 1960년대에 이 호스피스라고 하는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한 나라가 영국이래요. 그런데 이 호스피스라고 하는 단어를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그 리서치, 설문조사로 물어보니까 호스피스는 죽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가는 곳. 그러니까 호스피스로 간다고 하는 것은 내 가족의 죽음을 내가 인정해버리는 거. 그러니까 호스피스는 발악을 하다 버티다 도저히 안 되면 호스피스를 갔다는 것은 이제 끝났다라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리고 반 이상이 이 호스피스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기능이나 이런 것들도 잘 모른다고 하네요. 그러면 나이가 들어서 노환으로 인간의 신체가 더 이상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지경이 돼서 3년 정도의 기간을, 죽음을 목전에 둔 3년 정도의 기간 동안 몸이 급속도로 노쇠를 한대요. 거기에 따라서 고통도 굉장히 많이 수반이 된다고 한대요. 여러분들은 정말 죽을 만큼 아프다라고 하는 말을 이해를 하십니까? 저는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요로결석으로
너무 배가 아파하시는데 요로결석인지 몰랐는 거예요. 동네 병원에서 그냥 뭐 체하셨나? 이렇게 해서 체할 때 먹는 약을 동네 내과에서 받아와서 밤새도록 엄마가 버티신 거예요. 그런데 이 요로결석이라는 게 안에 그 방광을 잇는 그 선을 돌이 직접적으로 자극을 하기 때문에 이 고통은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고통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어머니를 모시고 병원을 가는데 저는 엄마가 이렇게 아파하시는 거 처음 봤어요. 저희 어머니 팔 부러지셨을 때도 이렇게 아파 안 하셨거든요. 근데 엄마가 너무 아파하면서 밤새도록 끙끙 앓고 엄마가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아플 거면 그냥 죽었으면 좋겠다. 사랑하는 내 엄마가 그런 말을 할 정도면 얼마나 아플까. 여러분 몰핀 아시죠? 몰핀에 대해서 사용한다는 것, 그리고 어떻게 보면 환자가 생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너무 고통스러운 육체의 노화가 오면서 아픈 그 순간을 견디지 못해서 꼭 필요한 약물이 몰핀인데, 이 몰핀에 대해서 누가 제일 거부감을 가지고 누가 제일 극심한 반대를 하고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보호자들이죠. 고통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몰핀은 마약류로 분류되는 약물이잖아요. 그런데 이 몰핀 사용률이 우리나라가 거의 뭐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하위권 수준에 머무른대요. 우리가 그 마약 자체가 불법인 것은 당연하지만 죽음을 앞둔 사람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데 있어서도 몰핀 사용이 굉장히 소극적이라는 거죠. 이것은 비단 의료진의 의식뿐만 아니라 보호자들도 이런 잘못된 인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그 몰핀 그거 마약인데 그거 중독되면 답도 없다더라. 그러니까 몰핀 맞지 말고 버텨봐 라든지 막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저는 재밌게 이 자료를 준비하면서,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재밌는 그 방송을 하나를 봤는데요. 바로 KBS 생로병사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 거기서 오늘이 내 삶의 마지막 날이라면 이라는 주제로 또 책도 내셨더라고요. 그 안에서 저는 굉장히 많은 사실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 잘못된 죽음에 대한 인식과 그로 인해서 막연한 거부감, 그리고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오히려 정말 편안하게 생의 마지막을 준비해서 마무리하고 싶으신 분들조차도 보호자들의 어떤 무지와 이기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편안하게 죽을 수 있는 권리까지 박탈이 되는 게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호스피스라고 하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 심각하게 들여다보고 제대로 된 정의를 내려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호스피스 제도라고 하는 것은 좀 참 재밌게도 라틴어로 호스피티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순례자를 위한 숙소라고 하는 의미가 있다고 해요. 그리고 손님을 잘 대접한다 라고 하는 하스피탈, 병원도 사실은 여기서 보면 어떻게 보면 유래됐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특히나 이 호스피스는 환자가 생을 마감하는 장소로서의, 생을 마무리하는 장소로서의 의미도 있지만 보호자를 위한 장소이기도 하다고 합니다. 뭐냐면 보호자도 충분히 이 환자와의 이별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장소로서의 의미이기도 하는데요. 죽음이 가까운 환자를 입원시키는 시설일 뿐만 아니라 어떤 부자연스러운, 억지스러운 연명의료를 하지 않고 심리적, 그리고 종교적, 또는 의료행위적, 그리고 사회적인 이 모든 여러 가지 역할을 한꺼번에 뭐 프로그램도 하고, 뭐 예를 들면 노래교실도 있대요. 네. 그래서 뭐 베드에 누워 계시면서 몰핀 줄을 꽂고 이 노래교실 한마당에서 보호자와 환자가 죽음을, 오늘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같이 노래를 부르는 막 이런 프로그램들도 같이 하는 것이 바로 호스피스라고 하는 거죠. 누군가는 생의 마지막 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는 공항이 바로 호스피스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시적인 이야기를 했다고도 합니다. 네, 죽기 좋은 나라 1위 영국. 이 영국에서는요, 좋은 죽음을 이 4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익숙한 환경에서. 저는 사실 병원에서 죽고 싶지 않아요. 네, 내 집에서, 내 침대에서 죽고 싶은데, 익숙한 환경에서, 그리고 가족, 친구와 함께, 가족,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존엄과 존경을 유지한 채. 가장 중요한 대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4번째가 바로 고통 없이 죽는 것. 영국이 말하는 이 죽음의 질이 높은 호스피스 제도가 가장 잘 발달되어 있는 영국에서 생의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들이 원하는 좋은 질, 죽음의 질을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은 이 4가지, 익숙한 환경, 가족, 친구, 그리고 존경과 존엄을 유지한 채
어떻게 보면 고통 없이 최대한 아프지 않게. 왜냐면 죽음을 앞두신 분들이 느끼는 그 고통은 사실상 어차피 치료를 할 수 없다, 더 이상은 손 쓸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순간에 이 아프다고 하는 거는 무의미한 거잖아요. 그리고 이 몰핀이라고 하는 것이 마약이 문제가 되는 여러 국가들에서 중독이 될까 봐 걱정해서 그런 건데, 사실상 삶이 6개월 뭐 이렇게 1년 밖에 남지 않으신 노인분들 같은 경우 몰핀을 아무리 투약해도 이 중독이 되지 않는다라는 굉장히 많은 그 연구 결과들이 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억지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심으로, 또는 이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이 보기에 내가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할까봐. 어떻게 보면 효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아래서 이렇게라도 했다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의 마음에 위안으로 남기 때문에 그런 것은 또 아닐까요? 근데 과연 그게 부모님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진짜 위하는 길일까요? 물론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겪어보지 못해서 라고 이야기하실지도 모르지만, 저도 충분히 외할머니를 지켜보면서 이건 정말 아니지 않나, 이거는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지 않나, 할머니도 떠나고 싶어 하시고 이모들도 매번 왜 저렇게 힘들어하는 할머니들을 보면서 눈물을 흘려야 하는 것인가 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오랫동안 했었던 부분입니다. 좋은 죽음의 질 4가지 조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으실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좋은 죽음을 맞이한다는 것, well dying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 어떻게 보면 삶의 시작이 태어남이었다면 이제 죽음으로써 인간의 인생사가 마무리되는 것인데요. 이 마무리하는 태도로서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았다, 내 삶은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겸허하게 수렴하고 받아들이고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사회제도적인 장치와 사람들의 인식이 도와줄 수 있는 그런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이 웰다잉이 원하는 궁극적인 인간 모두의 존엄성을 살리는 복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미 카터 미국 전 대통령, 제가 생각했을 때 이분이 했었던 말 중에 저는 되게 감명 깊었어요. 저는 멋지고 감사한 삶이었다, 이제 나는 신에게 갈 준비가 됐다 라고 하는 거. 정말 내 삶을 뒤돌아봤을 때 한치의 후회도 없다. 나는 다시 살라고 해도 이렇게 못 산다. 나는 진짜 열심히 살았고 행복했고 나는 사랑받았으며 사랑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미련이 없다. 이렇게 행복한 삶을 잘 살았으니 이제 나는 삶을 마무리하고 신에게로 돌아가겠다 라고 하는 말, 이것조차 굉장히 용기 있고 멋있는 태도가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말을 한다는 것을,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있는 문화, 그런 문화가 됐으면 참 좋겠네요. 네, 제가 마지막 슬라이드로요, 죽음은 삶의 끝이 아닌 완성이다 라고 하는 장표를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면서 오늘 인문학 특강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이 인문학 특강이 여러분들한테 드리려고 하는 것이 정신적인 복지라고 한다면, 우리가 이 수성구에서 웰다잉 카페나 웰다잉 커뮤니티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그 인식적인 수준이 높으신 우리 수성 구민들께서 좀 적극적으로, 또는 수성구청이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죽음을 인정하고 준비할 수 있는 바람직한 문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그런 수성구청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